주택 가격이 너무 과도해서 사람들이 안 사는데 신생아론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러면 꼭 23년도, 4년도에 아기 난 사람만 신생아론을 받고 2년도에 받은 사람 못 받고 5년도에 받은 못 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형평성. 이건 정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을 위한 정책적인 모습보다는 약간 정치적인 게 좀 들어있다. 근데 언제까지 이 고름덩어리를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제가 거꾸로 말씀드려볼게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네. 또 총선 앞서고 나서 또 정책들이 나오고 뭐 신생아도 이번에 좋은 정책인가요? 이거를 판단하기 조금 애매한가요? 앞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깊게 생각해 보면은 집값을 낮춰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집값 네. 안정화가 되는 게 제일 좋죠. 좋죠. 그러니까 좀 핀트가 좀 다 맞지만 네?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는데 시합하다가 지금 지쳤어요 많이 지쳤는데 여기서 오버를 해가지고 다음 경기도 뛰어야 되는데 못 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나요? 쉬고서 가는 게 나요? 충분히 쉬고 잘 뛰는 게 낫죠. 네. 근데 그거를 감독들은 잘 못 보잖아요, 그 골을. 좀 잘하는 애는 막 더 뛰게 하잖아요. 손흥민처럼. 그죠? 혹사하면 나중엔 진짜 시합에서 또 못하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뭐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 주택 가격이 너무 과도해서 사람들이 안 사는데 신생아론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것도 한시적이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정책이 그렇게 그러면 꼭 23년도, 4년도에 아기 난 사람만 신생아론을 받고 2년도에 받은 사람 못 받고 5년도에 받은 못 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형평성. 이건 정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적인 포퓰리즘의 성격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면 공공주택 분양 물량 있잖아요. 네. 그걸 저렴하게 좋은 자리 많잖아요, 역사권에. 3기 신도시. 그거 분양 빨리빨리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의 국민을 위한 정책적인 모습보다는 약간 정치적인 게 좀 들어있다. 그게 또 받쳐줘야 주택가 받치고 PF 문제도 연결되고 막 이러니까 국가나 정부의 명분을 이해해요. 근데 언제까지 이 고름덩어리를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제가 거꾸로 말씀드려볼게요. 이 고름덩어리는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볼 때 현재 PF 현장들이 고름덩어리예요? 아니면 크리스탈이에요? 고름덩어리. 고름덩어리죠. 누가 봐도. 그러면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 정부의 이런 대책들이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정책적으로 후세를 위한 정책인지 한 번은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문도 교수님 팬분들이, 네. 시청자분들이 말씀에 동의가 되셔서 네. 이제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위한 조정이 앞으로 이어질 거다. 네, 맞죠. 여기 이제 동의하신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지금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저게 띄어져 있는데, 네네. 보니까 한 8, 9억 정도가 계속, 가끔 띄었을 때가 10억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럼 저런 평균 거래 금액이 뭐 몇 억 이하부터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도 된다. 매수를. 여기 평균 거래 금액이요? 제가 볼 때, 현재 기준에서 보면 2019년 가볼게요. 여기 보면 2022년이 8억까지 내려갔거든요. 이때 사람들이 좀 살까 말까 그럴 때예요. 작년도. 2022년. 재작년 8월. 네, 8억. 근데 그게 11억까지 갔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30% 또 오른 거잖아요. 네. 그쵸? 30% 정도 또 내려가면 사람들이 살까 말까 하겠죠. 그냥 대충 그렇게 말씀드리고. 전세, 그러니까 이걸로 볼 때, 이것만 볼 때 그냥. 매매 거래금을 네. 이게 뭐 그때마다 이제 구성 비중은 좀 다르지만. 매매 거래금. 그냥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뭐 3억짜리도 있고 5억짜리도 있고 20억짜리도 있지만 그냥 평균 거래 금액을 다 합친 거잖아요? 그럼 전세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언제가 조금 가격이 안정화된 매매 거래 가격 대비 전세가가 몇 퍼센트?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가격만 보시면 돼요. 매매 가격만. 그러니까 가격이 적정한 선에 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자, 전세 가격도 오르고 매매 가격도 오를 때가 이렇게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갭 투자가 성행한 이유는 이겁니다. 매매 가격이 5억인데 전세가 4억 8천, 4억 5천까지 간 거예요.
사람들이 집을 안 산 거예요. 전세는 또 왜 됐냐? 전세 대출해줬거든. 근데 더 나쁜 정책이 뭐냐면 전세 대출은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3천만 원 보태서 주택을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또 안 해줬어요. 소득이 인정이 안 되면 안 해주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을. LTV 이런 거 다 계산할 때. 그러니까 묘하게 집값을 받치는 정책을 박근혜 정부도 했던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주택 가격이 그대로 있을 텐데 갭이 정상적으로 있을 텐데 정상적인 전세 가격의 수준을 기회비용을 따져보면 제가 볼 땐 한 60에서 70%가 맞다고 봐요. 매매가에. 근데 박근혜 정부 때 매매는 안 되고 전세가만 올라가요. 사람들이 그냥 전세 사는 거예요. 대출도 잘 되니까 저금리로. 그 매매하면 이자도 높았거든요. 전세 대출이 더 쌌어요. 심하면. 그러니까 전세를 사는 게 낫겠다 싶으니까 전세를 택한 거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늘리고 매매 가격이 쫓아 올라가니까 그때 갭이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을 한 거죠. 4억 5천이고 5억 5천만 원만 투자하는데 1억 올리면 수익률이 200%네. 그 붐이 불게끔 만든 거예요, 정부들은. 그러니까 그걸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전세가율은 몇 프로예요? 90%잖아요, 90%, 80%. 전세가율이 80%, 90% 됐을 때 집값이 바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같이 올라갈 땐 또, 그러니까 이거를 전세가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세가를 기준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하면 안 되겠네요. 전세가 비율이 몇 프로면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를 베이스로 두고 그러면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전세 가격이 그냥 있어요. 만약에. 근데 집값이 내려와요. 자, 전세가가 5억이고 집값이 10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전세가율이 얼마예요? 50%죠. 네.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죠. 전세가율이 그거 맞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왜? 전세로 살던 사람이 벌써 10억이 만약에 7억으로 내려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비율이 50%가 아니라 한 70%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6억으로 내려왔어요. 매매가가. 그럼 85%가 되잖아요. 네. 전세가율 올랐잖아요. 네. 자, 그러면 더 내려가겠어요? 멈추겠죠? 거기서. 그렇죠. 이때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닥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사람들이 안 사고 있어. 그건 뭐예요? 전세대출 받은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 받을 능력까지는 안 될 때. 그거를 만약에 정부가 대출이라는 기법을 써서 지금처럼 신생아론처럼 1%짜리를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보다 낮잖아요. 그럼 갈아타면 네. 살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럼 그때 집값이 받쳤죠. 근데 그걸 만약에 정부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같이 더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겠죠. 근데 그거를 정부는 절대 용납을 안 하죠. 왜? 전체 지금 전세 대출로 과잉 대출된 게 집값을 떠받친 게 오버슈팅 나서 같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그래서 뭐 이렇게 보는 수도 있고, 일반 투자나 어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현재 전세 가격이 6억인데 7억까지 내려왔어. 그럼 내가 지금 돈은 없지만, 그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는 전제에, 그럼 내가 7억, 1억 쓰고 사. 근데 전세 가격이 8억 되면은 1억이 튀어나오죠. 네. 근데 옛날에 그게 많이 통했어요. 정말로.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임계점에 다다랐어요. 어떤 임계점이냐? 그러면 전세 대출을 7억에 사서 6억짜리 전세를 샀는데 1억 주고, 그러면 전세가 7억, 8억이 돼야 다시 매매가 더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전세가 지금 약간 임계점에 온 거예요. 왜? 어떤 임계점이냐? 5억까지 대출해주잖아요, 지금 5억. 네. 5억에 이자율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출 들어있는 사람들이 생계 수준이 있잖아요. 이게 거의 맥스에 온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분석을 안 하거든요. 뒤에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쳐주죠. 그러면 2030들이 돈을 그럼 벌어서 그 이자를 5억에 대해서 1%라도 얼마예요? 1%면 되게 작아요. 50만 원이요. 네. 월세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원룸 빌라 5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 살던 사람이 그냥 아파트 가는 거예요. 월 기준으로 50만 더 내면 돼요. 네. 그러니까 금리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오죠. 그러면 그 주택 가격은 버티겠죠. 6억으로. 그러니까 이 정책이 진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섞여 있어요. 그럼 이걸 계속하면 되죠. 계속하면
부담 없잖아요. 50만, 60만 원이니까. 근데 그걸 계속 안 하고 왜 한시적으로 하죠? 정책을? 이상하잖아요. 그건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판단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인데 매수는 무주택자들, 투자자들이고 매도는 이미 투자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다들 막 머리 굴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여기는 소용돌이가 있고 물결치고 그래봤자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이 이게 내려가면 썰물이면 썰물이잖아요. 밀물이면 밀물이고 통째로. 그 흐름에서 자신들의 포지션을 정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무주택자든 투자자든 지금 단순하게 전세가율만 보고 가는 것은 좀 미시적으로 투자적인 방법은 맞지만 전체 그림에서 같이 훅 내려올 수도 있고 이런 리스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리스크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조금은 관망세가 제일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올해 24년인데 네.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랄 게 좀 예견되는 게 있을까요? 뭐 하나가 뭐 신생아론 이런 게 있었고 올해요 연말이요. 연말에 어떠한 좀 변화가 있을까요? 두촌 주공 아시잖아요. 네. 그게 만 한 1000세대 가까이 되죠. 네. 연말에 강동구에도 한 2, 3천 세대가 또 들어와요. 제가 알기로 강동구가 하나 따 지역이다. 그러면 한 두 달 사이에 한 15,000세대 이상이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영락 없이 역전세가 막 몇 달 동안 6개월 막 지속돼요. 네. 그러면 올 연말은 경제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과연 이 가격이 전세 가격이 지금 강동구 쪽도 한 뭐 7억, 8억, 9억, 10억 막 이렇거든요. 59제곱미터가 제가 알기로 뭐 한 7, 8억 하는 걸로 알고 있고 6, 7억에서. 근데 만약에 물량이 막 튀어나왔어요. 둔촌주공이 10,000개가 갑자기 나왔다 이거예요. 그 지역의 거래량을 보시면 딱 답이 나요. 그러면 빈집이 나오잖아요. 실거주 의무 예외를 유예하기로 지금 확정 안 됐지만 가지니까 그러면 전세를 넣으려고 물건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전세를 못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약에 이자율이 현재 중도금 대출이 5%짜리인가 6%짜리예요. 네. 그러면 일단 잔금을 못 내게 되면 연체율이 붙기 시작하죠. 박 터집니다. 그러면 빨리라도 놔야 되죠. 처음에 호가를 높일지 모르지만 제가 경험상 말씀드린 거는 10,000세대 이상, 5,000세대 이상 들어오면 그 지역은 일시적으로 전세 가격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다 채워질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입주할 때 재작년 총각 말에 개포 우성 아파트 근처에 있어요. 자이 프레지던스에서 입주를 하는데 여기 6억 가던 게 갑자기 3억 단토막 났어요. 여기 3억 토해 주느라고 난리 났었어요. 여기 9주택이고 여기 신규주택이 들어왔는데 왜 얘가 6억인데 이 신축주택에 들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얘가 갑자기 6억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막 조정하면서 수요가 생기면 이제 다시 정상화 되겠죠? 이런 일시적 현상이 있을 때 과연 소유주들, 투자자들이 못 버티면 투매도 나오겠죠? 네. 근데 이제 분양권 전매를 풀어 실거주를 안 풀었으니까 또 팔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제 편법이 나오겠죠. 어떤 편법? 나중에 팔기로 하고 계약서를 미리 쓰는 거예요. 공증을. 뭐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면 조금 심도가 있으니까 뭐 지금 말씀드린 거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쓰고 지금 그냥 들어서 사는데 전세로 네 집이야 하고 팔 수도 있죠. 싸게. 그죠? 왜 내가 이자 내는 것보다 낫잖아요. 빠져나오려고. 그런 일들이 연말에 있을 수도 있다. 그 전에 만약에 태영처럼 PF의 문제 있잖아요. 이게 도지게 되거나 미국에 갑자기 뭐 시킹이 오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이 변수가 많잖아요. 러시아가 갑자기 우크라이나랑 뭐 이런 변수가 아직 많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네. 핵을 쐈다 그러면 갑자기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정리가 안 됐잖아요, 지금. 갑자기 팔레스타인하고 뭐 제가 이스라엘도 좀 싸우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올해 뭐 자꾸 아직도 예전처럼 10년 동안 그 줄기차게 올라온 그 상승장을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냉정한 시장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금 말미에 태형건설 말씀하셨는데 PF 관련해서 잠깐만 좀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이제 태형건설 같은 지금 리스크들 이게 또 꼭 터진다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PF 문제가 터졌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갖고 있는 리스크들이 앞으로 좀 더 터질지, 이런 뭐 중소형이라든지 대형이라든지. 네. 그럼 왜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안 팔리니까 터지죠. 다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설명드리면, 자, 땅이 10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막 좋을 때 땅이 원래 50원짜리인데, 예? 땅이 50원이고 건축비가 우리가 두세 배 올랐잖아요. 집값이 지금. 그죠? 네. 5년, 7년 사이에. 잘 보세요, 여러분. 그림으로 하드리면 저도 근데 말로 설명드릴게요. 50원짜리 땅이 있어요. 땅 크기가 있다고 치고 건축비가 50원이었어요. 더하면 100원이죠. 100원이니까 이익을 남기려면 10%, 20% 남기니까 120원에 팔았어. 집값이 120원이었어요. 2017, 18 뭐 이럴 때, 그죠? 120원인데 갑자기 붐이 불었어. 집값이 오른다고. 그러니까 막 150원, 자, 120원인데 150원으로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여기 20원 남는 건축업자들은 있다고 치면 토지 가격이 120원에 50원에서 80원이 될 수가 있죠. 건축비는 똑같으니까. 그동안은 그렇게 올라오다가 이제 건축비까지 올랐잖아요. 네. 계속 가격이 올랐죠.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안 사. 그러면 땅을 살 때 비싸게 샀을 거 아니에요. 자, 아까 50원짜리가 100원짜리가 수준까지 된 거예요. 땅값이. 근데 알고 보니까 끝물이었고 이제 안 사. 그러면 건축비는 그대로 있지만 이거 빠져야 거래가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이건 누가 봐요? 손실을? 이걸 보고 이제 손실 확정이라고 하는데 손실을 봐야 되는데 땅값이 돈이 들어갔잖아요. 아니면 이미 짓고 있어. 공사비까지 들어갔어. 자, 그럼 이게 아까 말씀드린 50원일 때 더해가지고 이윤까지 120원에 팔던 게 150원도 아니고 지금 거의 250원, 300원 수준이 됐잖아요. 두세 배 올라서. 그러면 이 비싼 땅값이 그러면 한 150원 됐겠죠? 50원짜리가 몇 배가 된 거예요? 3배가 됐죠. 이걸 가지고 사가지고는 다음에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어요. 여기다가 건축비도 한 50원에서 70원 됐으니까 그럼 벌써 200원 좀 넘잖아요. 250원하고 차이가 없어. 사람들이 여기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 현장들은 정리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PF가 계속 터질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이걸 다 건설사가 떠안고. 대출한 사람도. 건설사는 태형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급보증을 섰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대출 기간이 시행자가 이게 아시겠지만 시행자가 있고 우리나라는 PF 개념이 좀 시행자들이 시드머니가 약하고 브릿지론이라고 이제 증권사고 좀 이익금융에서 많이 좀 대출해 줬어요. 토지 가격이죠. 토지 가격. 그림으로 설명하면 좋은데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하고. 그러니까 브릿지론 뭐 대부분 아실 텐데 그러면 100억짜리 땅이면 10억 갖고 90억을 대출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는 뭐라 했어요? 50억짜리였잖아요. 근데 100억까지 튄 거예요. 그리고 건축비가 올라서 이제 분양을 할 생각을 했는데 막 분양이 하나도 안 되네요. 그러면 땅을 사느라고 비싸게 샀죠. 그 돈을 누가 내줬어요? 금융기관들이. 시행기한 10%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브릿지론에서 끝난 현장들이고 PF까지 간 거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브릿지론도 되고 본 PF로 브릿지론 빠지고 다시 금융기관에 들어와서 사업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공사비까지 들어가야 되죠. 자, 브릿지론은 땅값까지만 들어갔고 본 PF는 이제 공사비가 투입이 되잖아요. 뭐 분양할 때 분양사업비, 사업운영비 다 들어가죠. 돈이 더 들어가죠. 더 들어가면서 팔려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이미 더 들어갔죠. 원래 브릿지론에 들어간 돈 말고 아까 100억짜리였다면 10억 자기 자본 빼고 90억이 들어갔는데 이 돈도 대주고 공사비도 한 50억, 60억 또 들어가겠죠? 100억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들어갔는데 안 팔렸으면 어떻게 돼요? 빚잔치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일이 벌어진 지금 이 주택 가격에 미분양이 안 나면 되겠죠? 다 팔리면 되겠죠? 네. 그 가격에 살 사람이 지금 많이 없죠? 그러면 정해진 수순 아닐까요?